네, 한국에서 얼마 전 크게 화제를 낳은 영화가 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뭐 이렇게 그 주인공 황정민 씨인가요? 그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팩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영화 대사에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시중에 그런 말이 뭐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 팩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지금부터 한 열흘 후에 열릴 텐데요.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 본격적으로 열리면 적당한 시기에 그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그 계엄의 정당성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겠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30년 전에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따져본 선례가 있습니다. 이 선례가. 그래서 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1995년이었죠. 1995년에 그 과거 그 전두환 정권과 관련된 내용, 헌법재판소에서 그 따져본 선례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1995년 11월 27일에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 취지의 헌법소원 결정문을 확정해서 초고를 기록에 남겼습니다. 자, 선고까지 되지를 못했는데 선고 못된 이유는 그 중간에 이제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자, 헌법재판소 헌재의 법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인용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9명에서 6명 이상, 뭐 8명인데 지금 8명이라도 어쨌든 6명 이상, 그리고 만일 6명에서 한다면 6명 전부 만장일치. 여하튼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시에 7명이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공한 내란도, 즉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 결정문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등 그 당시 신군부 세력의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정권 탈취까지 걸렸던 그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이 1995년 7월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걸 기소하려다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회 일각에서 불만이 많이 나왔죠. 검찰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검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수사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1995년 7월에. 이는 다시 말하면 검찰의 입장은 이런 거였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론을 검찰이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입장을 당시에 검찰은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리자 고소한 사람들이 거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검찰한테 고소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가져간 겁니다. 이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고.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그 심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심리에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5개의 그 조건, 이걸 뭐 사실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이제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그 법조문이라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5개 조건 가운데 뭐 한두 개만 조건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먼저 읽어드리면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내용 그대로 한 2-3줄 됩니다. 2-3줄 되는 건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건. 내란 행위가 정의, 인도와 동포애에 입각해서 사회적인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거나 확립하기 위한 것인지, 이걸 따져보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까지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내란 행위에 나아가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따져본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뭐 좀 길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어려운 뭐 말은 아닌데 이제 조금 이제 법조문이라 조금 한 문장이 좀 길죠. 문장 하나가 좀 길어지면 나중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법조문을 그대로 전해드리려나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란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여기서 말하는 그와 유사한 행위라는 것은 뭐 계엄 선포 같은 거죠. 자, 내란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는 국민 주권 확립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를 그렇게 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계엄이 내 권력의 유지나 내 권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발동된 것이었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1995년의 재판관들은요, 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내란 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했든 성공했든 뭐 집권한 후에 뭐 집권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헌법 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 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헌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헌법만 헌법이 아니다. 그 권력이 끝난 후에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정해져 있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결정문을 1995년에 발표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20년 전에 헌법재판관 7명이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그 헌법재판관들은요, 이러한 내용의 선고문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놓고 이제 선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직전에 정치적인 뭐 이유라고 하지만 선고 직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헌법 소원을 올렸던 사람들이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하했으니까 뭐 굳이 선고문을 발표할 일은, 선고를 결정을 내릴 이유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고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런 판례까지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록으로는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관 중에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등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요, 헌법 소원이 취하됐다 하더라도 법원은 정식 결정을 선고하는 게 맞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내린 결정문을 선고하는 게 맞다라면서 당초에 그 작성된 결정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그 법원 공식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식 결정으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재판관들의 심리와 또 평의를 거쳐서 다수의 동의로 정립한 기준인 만큼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그때 헌법재판소가 20년 전에 그 선고문을 내린 것,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의 기록문으로 남아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 선고문을 참고할 것인지 매우 주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현재는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헌법재판소는요, 어제부터 드디어 재판관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 내용을 참고할지 안 할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하고요, 2월 4일까지 5번의 심사 기일을 이미 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참고할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대가 공통되게 모두 이 미국과 관련된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의 주요 언론이
도대체 한국의 그 시위 현장에는 왜 미국 상징물이 나오고 있지? 뭐 심지어는 뭐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고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어떤 구호 같은 것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 왜 한국의 시위에 우리 미국 걸 갖고 나오는 거야? 라면서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루어졌던 지난 3일 지지자들은 성조기를 흔들면서 또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그러면서 이제 구호도 외쳤는데 Stop the Steal 이라는 그 미국에서 사용된 그 구호, 도둑질을 멈춰라라고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또는 그런 구호가 적힌 편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죠. 해당 구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그게 바로 선거를 도둑질 맞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것이죠.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그 편말을 든 한국 시위대 사진을 보면서 와우라고 한 글자 올렸습니다. 와우. 놀랍네 라는 그런 그 뜻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그 정치적인 발언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안으로부터의 적, 즉 내부의 적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랬듯이 윤 대통령도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다라면서 우리 국가 내부에 적이 있다라면서 야당을 그렇게 지칭했고, 또한 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선관위를 내부의 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당히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4년 전에 2020년 초, 그러니까 5년 전인가요? 그때 사용했던 말, 그때 사용했던 그 주장, 캠페인 이런 걸 지금 가만히 보면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의 지지자 측이 상당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차용을 하는 거죠. 차용,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일부 그 극보수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론을 굉장히 믿는 그런 경향이 점차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특히 비상계엄 그 사태 이후에 보수주의자들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는 게 더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어제 그 뉴욕타임스도요,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라면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배후에 마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의 배후에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 또는 윤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 과정, 또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 집회에서 말하는 거나 외치는 거나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5년 전에 했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게 미국 언론의 이제 보도입니다. 그 미국 신문에 실제로 크게 막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윤 대통령 지지 시위하는 그 집회자들, 그들이 이제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온 거를 뭐 이제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미국 국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왜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미국 국기를 왜 들고 나왔지? 이제 뭐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언론들이 그와 관련된 좀 내용을 설명해 주느냐고 그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의 IT 쇼죠. 가전 그리고 정보기술 박람회 IT 쇼 CES, 라스베가스 CES가 이제 내일 개막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차량 제조업체로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현대차의 그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한 대 나오는데 뭐로 나오느냐? 로보택시로 전시가 됩니다. 자,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회사가 있죠. 웨이모. 이 웨이모 부스에 아이오닉 5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현대차와 웨이모가 지난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번 전시회에 세 대의 차종을 전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한 대는 현대의 아이오닉 5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이제 로보택시를 전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 아이오닉 5다라는 것이죠. 로보택시.
완전히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로봇 택시를 부르면 오면 내가 그냥 타면 내가 입력한 그 목적지로 나를 데려다 줍니다. 운전사 없습니다. 그냥 자율주행 가는 겁니다. 웨이모는 현재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앞선 로봇 택시를 운영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전 지역에서 지금 서비스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LA와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도 운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A는요, 흥미로운 게 한인타운 일부 지역이 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있으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서쪽 지역과 이 웨스트 LA, 웨스트 LA 이제 UCLA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UCLA 캠퍼스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UCLA 캠퍼스를 중심으로 웨스트 LA 지역, 그리고 웨스트 LA와 맞대어 있는 한인타운 서쪽 지역,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친한 선배님이 웨스트 LA에서 한인타운을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아무도 없는, 운전사 없는 그 웨이모의 로봇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정말로 웨이모 그 앱을 받아서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불렀더니 차가 왔는데 운전기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음엔 좀 불안불안한 마음에, 이게 과연 괜찮나? 불안불안한 마음에 차를 탔는데, 정말 운전기사 없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제 다니면, 운행 중에 한국말로 막 크게 떠들고, 전화 맘대로 하고, 그래도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가는 동안 별일 없이 안전하게 잘 가는 걸 보고, 마음 편하게 웨스트 LA에서 내렸고, 또 거기서 다시 한인타운으로 돌아올 때도 불렀더니 또 이제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와서 또 웨이모 로봇택시를 타고 한인타운으로 왔다는 경험담을 들었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 웨이모는 올해부터 라스베가스에도 이제 운행을 계획 중에 있다라고 했고요. 또 지금 일본 도쿄에서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도 웨이모의 그 로봇택시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테스트 삼아서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새해 첫날 신년맞이 인파 속으로 차량을 돌진해서 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사건. 그 테러범이요, 사전에 2차례 현장을 답사하면서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수사 상황 발표를 통해서 텍사스주 출신인 이 테러범 샴슈드 딘 자바르라는 사람이 텍사스주에서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말 루이지애나로 가서 범행 현장인 뉴올리언스를 처음 방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그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서 최소 2달 전부터 현장을 소위 사전 답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테러범은 당시 자전거를 타고 그 뉴올리언스 시내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를 찾아가서 천천히 현장을 배회했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그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소유한 모 회사가 메타잖아요. 그 메타의 그 스마트 안경을 쓰고 주변을 촬영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스마트 안경이라는 것은요, 스마트폰과 내가 그 스마트 안경을 쓰면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일종의 웨어러블 IT 기기입니다. 착용하는 IT 기기, 스마트 안경. 테러범이 썼던 그 스마트 안경은요, 착용하고 있으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별도로 누르거나 그렇게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촬영이 가능한 그런 스마트 안경인 것으로 FBI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개발되는 이 최첨단 기기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에 악용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뉴욕시 맨하탄 도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징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어제 새벽 0시를 기해서 맨하탄 60번가 남쪽 도심부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최고 $9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통행료의 수준은, 그러니까 얼마 내는가 그 액수는요, 진입하는 차량의 종류 그리고 진입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예컨대 가장 싼 거는 이런 거죠. 일반 승용차인데 야간 시간대에 진입할 경우는 가장 쌉니다. $2.25만 내면 되고요. 대형 트럭 같은 건데 낮 시간에 온다. 이게 제일 비싸요. 그럼 $9을 내야 됩니다. 자, 이런 운전자가 맨하탄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개 다리와 터널을 통과하는 데에 지불하는 그 통행료가 있는데, 그런 통행료에 별도로 추가로 부과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만 피크 시간대에 특정 터널을 통해서 맨하탄으로 들어갈 때 이미 요금을 낸 경우에, 그 터널 요금을 낸 경우에는 최대 $3까지 혼잡 통행료를 할인해 준다. 이런 좀 복잡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미국에서요, 이렇게 혼잡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것은 뉴욕시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일요일 아침 어제 일부 운전자들은 이제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 통행료 부과를 위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냥 모르고 들어갔다가 통행료가 부과된다라는 통지를 받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놀라는 거죠. 다만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될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제기된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취임하면은 그 뉴욕의 혼잡 통행료 정책을 바로 중단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언한 바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로 취임한 후에 그런 중단 조치를 뭐 내릴지 이것도 이제 미지수고요. 또 하나는 법적 분쟁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시 혼잡 통행료를 막아달라라면서 제기되어 있는 개별적인 소송이 한 그 10개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에 따라서 일단 시행은 됐지만 우선은 이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난 후에 어떻게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되고 있고 또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그 제기되어 있는 한 10개의 그 소송에서 또 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 그것도 이제 주목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어제부로 뉴욕에서는 혼잡 통행료 부과가 시작됐다라는 말씀만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아마존도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 뭐 비디오 해서 또 스트리밍 플랫폼도 있어서 아마존이 영상 스트리밍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는 막 풋볼 게임 같은 거 중계했는데 동시 접속자 엄청나게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구독자도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서 방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뭐 영화도 비록 다큐멘터리지만 영화도 이제 제작하는 데 손을 대기도 하고 또 그걸 또 방영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침 처음으로 제작 방영한다라는 것이 영부인이 될 사람, 지금으로서는 영부인이 될 사람, 아마 그 제작이 다 끝나서 방영할 때는 영부인이 이미 돼 있겠죠. 두 번째 임기. 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다큐멘터리. 아마존 대변인은 이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 여부의 문제, 그리고 스트리밍 공개를 위한 독점 권한 문제 이런 걸 모두 다 확보했다라고 밝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공개된 적 없는 뒷얘기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적 없는 뒷얘기라고 하니까 와, 뭐 무슨 비리가 나올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다 말은 공개된 적은 없는 뒷얘기라고 했지만 아마 좋은 것만 나올 겁니다. 일단 다큐멘터리 촬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거쳐서 내년 초나 내년 중반쯤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은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총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의 제작, 연출 기획을 본인이 하는 건데 뭐 나쁜 얘기 듣겠습니까? 네. 다큐멘터리 연출을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제작, 기획 뭐 다 하더라도 내가 영화 감독은 할 수 없으니까 영화 감독은 누가 하느냐? 러시 아워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한 20년쯤 넘은 것 같은데 그 영화가 나온 게 그 영화 러시 아워 시리즈로 유명한 브렛 레트너 감독이 이 영화의 메가폼을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메가폼을 잡았습니다. 레트너 감독은 지난 2017년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그 기억하시죠? 미투 운동. 그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여러 명의 여성들로부터 성추행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화계에서 퇴출당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상업용 영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 정규적인 레귤러 그런 영화에서는 이 사람을 감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퇴출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멜라니아 여사, 하필이면 그 성추행으로 고발돼서 퇴출당한 그런 감독을 멜라니아 여사가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멜라니아 여사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그 영화의 감독, 메가폰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왜 이런 영화를 만드냐, 그러니까 아마존이 왜 이런 영화를 만드냐가 아니라
그 아마존의 오너가 뭐 제프 베이조스잖아요. 제프 베이조스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지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베이조스가 그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표명했어요. 얼마 전에 선거 있기 직전에. 그리고 취임식 준비에 거액을 뭐 기부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아마존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이 뭐 아주 일방적인 멜라니아 여사의 어찌 보면 좀 아부한달까요? 뭐 그런 성의 그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회사 확장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바짝 붙었다. 한마디로 뭐 그런 비아냥인 것입니다. 자, 멜라니아 여사 유고슬라비아에서 1970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렀죠. 나라를 1970년 그때 유고슬라비아에서 1970년도에 태어나서 이 모델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녀의 영화가 어떤 내용이 담길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있는데, 과연 그 멜라니아 여사 일생에 뭐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이 있나? 뭐 좀 의구심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심리적인 외로움이 전 세계 보건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령자들도 많고요. 노인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많이 늘어난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떠나게 되면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이제 외로움, 그 외로움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염증의 원인이 되는 악성 단백질 수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처음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연구 결과를 더 강하게 뒷받침시키는 연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외로움이 신체적인 건강을 악화시킨다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저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구팀은 영국의 그 바이오뱅크에 기록된, 그러니까 바이오뱅크라는 곳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42,0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고립 혹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그 혈액 내 단백질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혈액 내 소위 말해서 악성 단백질 수치죠. 자, 연구팀은 혈액 내 단백질 175종과 사회적인 고립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으며, 이 외로움과는 그 혈액 내의 단백질 26개 종류가 최종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단백질 26개 종류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혹은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외롭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혈액 내 이들 악성 단백질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이나 외로움과 연관된 그 악성 단백질 대부분은요,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악성 단백질이기도 하고요. 또는 항바이러스성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면역 시스템을 좀 망가뜨리는데 관여하는 그런 악성 단백질이었다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그 악성 단백질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또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수명도 더 짧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가자들의 평균 14년간 장기간에 걸친 건강 데이터를 추적했을 때 연구진은 해당 악성 단백질의 90%가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단백질의 약 50%는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제2형 당뇨 및 또 뇌졸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높은 단백질 수치와 외로움 간의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과정도 충분히 거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별, 연령, 뭐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 결과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외로움이 높은 악성 단백질 수치로 인한 결과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외로움이 악성 단백질 때문에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악성 단백질이 생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로움은 특히 5개 종류의 단백질 수치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 중에 4개는 뇌가
정서적 또 사회적 작업을 수행하고 신체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이 수많은 신체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기존에 나왔던 연구 내용도 다시 한번 강하게 뒷받침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또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외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질병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외로움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외로움으로 인해서 질병과 연관될 수 있는 참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효도해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부모님 댁에 가던, 부모님이 외롭지 이게 다 연관되는 스토리예요. 다 연관되는 스토리.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던 중에 연금 복권을 샀다가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한국에서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지난달 26일 추첨한 한국의 그 연금 복권이라고 있어요. 그 연금 복권 추첨에서 A 모 씨가 1등 1장 그리고 2등 4장이 동시에 당첨됐습니다. 뭐 많이 샀는데 그 중에서 막 토탈 5장이 당첨된 거예요. 하나는 1등, 4개는 2등. 자,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을 구매한다라며 부모님 댁이 멀지 않아서 자주 방문하고 자주 왕래하는데 가는 길에 유명한 복권 판매점이 있기에 구매를 자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1등은 매월, 1등은 얼마냐? 매달 700만 원씩 줍니다. 매달 7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한다면 뭐 한 6,000불 정도 되겠죠. 얼추 한 6,000불을 매달 주는데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또 2등도 됐잖아요. 2등. 이 사람 2등 4장.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받는 거는 4장 당첨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그리고 또 1등은 7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을 지금부터 10년간 받고 10년 이후에 어나더 10년은 이제 매달 7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자, A씨가 받을 총 당첨금을 계산해 보면 한 21억 6천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자주 찾아뵈면서 방문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 효도한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고 또 부모님이 더 외롭지 않도록 더 자주 부모님을 방문하겠다라면서 기뻐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방문하다가 당첨됐으니까 당연히 더 찾아뵈야죠. 네. 그 A씨는 이어서 은퇴 후 노후가 걱정이었는데 당첨금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당첨 사실을 말했더니 네 노후 계획에 써라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그 효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A씨 이런 복권에 당첨된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서 아주 흥미롭게 얘기를 해서 지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때 뭐 북한 내에서 간첩들 많았던 그 시절에 그 간첩들 들으라고 막 포스터 붙어 있었잖아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막 이런 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끼리 야 이거 누가 먹었어? 그러면 다들 아니라 그럴 때 야 자수해서 빨리 광명 찾아.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농담 삼아 많이 했는데 자수해서 광명 찾자가 아니라 효도해서 당첨되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롭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